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전자공학과 김교성 교수입니다.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그 첫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컨버전스의 영향으로 전자기기가 모바일 스마트 기기를 중심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드웨어 장치는 스마트폰에 장착되거나 최소한 네트워크로 그에 연결되어 사용자가 별도의 단말 장치 없이 스마트폰으로 직접 제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iOS와 함께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시행되는 앱을 개발하는 능력은 이제 전자공학도들의 필수 조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대학교 전자공학과의 커리큘럼 비중이 하드웨어에 치우쳐 있어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을 교과목으로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자업계의 대기업, 중소기업을 망라하여 이 분야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므로 이와 같은 교과정을 개발하는 것은 우리 대학의 취업률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되겠지만 이제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벗어난 모바일 시대에 안드로이드 앱 개발 능력은 전자공학도가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소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안드로이드 앱 개발 과정을 비교과 과정으로 개발하여 이 분야의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스스로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안드로이드 앱 개발 환경 구축 및 간단한 개발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처음에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둘째로는 유튜브 상의 안드로이드 튜토리얼 교육 동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학생들이 초보 입장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셋째로 안드로이드 툴킷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예제들이 있는데 이들을 통해 플랫폼이 제공하는 기능들을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사용해 그 예를 쉽게 응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베디드 시스템을 모바일 스마트 기기에 연결하여 제어하는 IoT를 구현하는 상용화 수준의 앱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도 구축하고 학생들이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본 동영상 강의는 다음과 같은 6개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안드로이드 앱 개발을 위한 개발 환경의 설치입니다. 이 개발 환경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툴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툴들을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드로이드 개발자 웹에서 제공하는 가장 간단한 2개의 튜토리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기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되어 있는 근거리 통신 방법 중에 하나인 블루투스를 응용한 예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블루투스 챗이라는 앱인데 근거리에 있는 스마트폰끼리 채팅을 할 수 있는 앱입니다. 이 앱을 응용을 하면은 간단한 인베디드 시스템과 스마트폰을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정보를 주고받는다든지 명령을 주어 어떤 작업을 할 수 있게 지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외선 송수신 장치를 탑재한 간단한 인베디드 시스템과 스마트폰을 블루투스로 연결하여 스마트폰이 적외선 리모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예제를 2단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스마트폰에 구현된 버튼들을 이용을 하여 미리 저장된 정보를 적외선 송신 장치가 있는 인베디드 시스템에 보내서 리모컨을 구현하는 예제입니다. 두 번째 예제는 상용 리모컨에 각 버튼에 저장되어 있는 코드를 적외선 수신 장치를 통해서 읽어들여 저장했다가 스마트폰에서 해당 버튼을 눌렀을 때 그것을 다시 적외선 송신 장치로 내보내는 예제입니다. 다시 말해 상용 리모컨의 만능 복사 장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두 예제 모두 다 블루투스 통신 장치를 사용하고 있지만 두 번째 예제에서는 버튼들을 리스트나 그리드 형태로 레이아웃하는 기법들도 데몬스트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려면 자바 프로그래밍의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바 언어는 여러분들이 1학년, 2학년 때 배운 C 및 C++ 언어와 유사하므로 그 언어를 잘 알고 있다면 쉽게 프로그램 능력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 2학년 때 C 언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거나 잘 기억하지 못하는 학생은 여기 나와 있는 플레이리스트를 통해서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도록 하십시오. 이 강의는 약 18시간 진행되는 강의로서 모두 제가 강의한 것입니다. 또한 본 과정에서 등장하는 간단한 인베디드 시스템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면은 마찬가지로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리스트를 통해서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도록 하십시오. 이 강의는 총 6시간 반 정도 진행되며 애트메가 128 AVR 프로세서를 C 언어로 프로그래밍하는 기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첫 번째 강의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인스톨레이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에 관련된 웹사이트를 3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자바 컴파일러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먼저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자바 컴파일러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하고 그에 대한 환경 변수를 설정한 뒤에 그것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테스트해보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바 컴파일러가 설치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하죠. 그래서 그것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하고 역시 환경 셋업을 해줍니다. 환경까지 다 셋업이 되면은 간단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투어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프로젝트를 하나 새로 생성시키고 나서 SDK를 다운로드합니다. 안드로이드는 버전이 여러 개 있는데 각 버전마다 디자인 킷이 각각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모두 다운로드 시켜야 합니다. 이어서 개발된 앱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다운로드해서 확인해보는 방법도 있지만은 버추얼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에뮬레이션이라고 하죠. 그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고요. 앱을 개발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이 GUI, 즉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빌더가 준비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사용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여러가지 단축키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단축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비즌의 설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 건데 모비즌은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 나타나는 화면을 PC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한 앱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발표장에서 여러분들이 개발한 앱을 시연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에 관련된 웹사이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웹사이트는 안드로이드 설치 과정을 한글로 그림과 함께 설명해 놓은 블로그 사이트입니다. 두 번째 웹사이트는 자바 컴파일러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이것은 오라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웹사이트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에 관련된 웹사이트로서 안드로이드 디벨로퍼를 위한 홈페이지입니다. 자, 각 웹페이지를 간단히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로그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 과정을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라클 홈페이지죠. 그래서 자바 컴파일러 설치할 수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 버튼을 누르면은 자바 컴파일러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웹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이 안드로이드 디벨로퍼의 홈페이지죠. 여기에 가서 보면은 디벨로퍼에 들어가서 툴스라는 데 들어가 보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웹사이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관련 툴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바 컴파일러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오라클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때 자바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라이선스 어그리먼트에 대한 화면이 나옵니다. 이때 라이선스 어그리먼트에 동의하시고 여러가지 자바 컴파일러 버전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PC에 설치되어 있는 윈도우즈 버전에 따라서 해당 툴킷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32bit의 경우에는 이 X86 버전을 가져가시면 되고요. 64bit일 경우에는 X64 버전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방법을 통해서 인스톨러를 다운로드 하시면은 그것을 더블 클릭해서 인스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팝업 창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Next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먼저 어떤 피처를 다운로드 할 건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것을 손대지 말고 Next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필요한 파일들을 전부 시스템에 복사하게 되고요. 중간에 설치 폴더를 묻습니다. 이때 이 체인지 버튼을 눌러서 바꿔줄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폴더를 바꿔주면은 자바 컴파일러가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넥스트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제 실제 자바 셋업이 진행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완료가 되면 이와 같은 팝업 창이 떠서 완료를 알리게 되는데, 이때 클로즈 버튼을 눌러서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바 컴파일러의 설치가 완료되게 됩니다. 다음은 자바 컴파일러를 위한 환경 변수 설정입니다. 이것은 윈도우즈 시스템에선 반드시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맥을 갖고 있다면 이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 변수를 설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먼저 내 PC에서 속성을 선택을 하면 이와 같은 시스템 팝업 창이 열리게 됩니다. 이때 고급 시스템 설정을 클릭하시면은 이와 같이 시스템 속성을 바꿔주는 창 중에서 고급 탭이 열린 상태로 팝업 창이 뜨겠습니다. 이때 제일 아래 내려가 보면은 환경 변수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것을 클릭하면은 환경 변수를 새로 입력하거나 바꿔줄 수 있는 창이 열리게 됩니다. 환경 변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용자 변수하고 시스템 변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시스템 변수를 바꿔주게 됩니다. 따라서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것은 시스템 변수를 하나 넣어주는 것인데, 시스템 변수 아랫부분에 있는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은 팝업 창이 열립니다. 이때 입력해 줘야 할 것이 두 가지인데, 변수 이름을 먼저 넣어주고, 변수 이름은 java _home이죠. 전부 대문자로 쳐서 놓습니다. 네, 변수 값은 이와 같은 경로입니다. 보통 C 디스크 밑에 프로그램 파일즈 밑에 자바 밑에 자바 DK 버전 이름을 갖고 있는 폴더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설치한 자바 DK의 버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PC에 설치되어 있는 그 버전과 맞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춰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확인 버튼 누르면은 새 시스템 변수가 입력되게 되죠. 여기 있는 버전은 여러분들이 바로 앞에서 설치했던 자바 컴파일러의 버전입니다. 자, 두 번째 환경 변수에 대한 작업은 기존에 있는 변수 하나를 변경해 주는 것입니다. 그 변수는 pass죠. 역시 시스템 변수인데요. 이 창에서 쭉 밑에 내려가서 보면은 pass라는 것이 있고요. 이 pass를 선택하시고 나서 편집 버튼을 누르면은 이와 같은 시스템 변수 편집 팝업 창이 열리게 됩니다. 이와 같은 값이 미리 들어가 있을 테고요. 여러분들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다른 값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미리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 뒤에 이와 같은 내용을 더 덧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콜론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java _home 그 다음에 백슬래시는 여러분 원자 표시죠. 그 다음에 bin 한 다음에 맨 끝에 이와 같이 세미콜론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미콜론으로 시작하고 세미콜론으로 끝나죠. 자,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기존에 있는 패스에 이와 같은 경로가 하나 추가되는 겁니다. 이 경로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앞에서 설치한 자바 컴파일러, 거기에 컴파일러 실행 파일이 들어가 있는 폴더입니다. 그것을 명령이 수행되는 경로에다가, 그게 바로 패스죠. 더 추가시켜주면은 어떤 명령을 쳤을 때, 주로 자바 컴파일러에 관련된 명령을 쳤을 때 다른 경로도 뒤져보지만 추가적으로 자바 컴파일러가 설치되어 있는 그 폴더도 뒤져보도록 하자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환경 변수 하나를 더 추가시킵니다. 이름은 클래스 패스고요. 이름은 이와 같이 자바 컴파일러 설치 디렉토리 뒤에 요 백슬래시는 원자 표시라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lib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바가 수행될 때 단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다른 자바 클래스들과 같이 물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클래스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이 클래스 패스인데, 컴파일러 안에 라이브러리로 그 클래스들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가 있는 경로를 알려주는 것이 이 클래스 패스라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입력이 다 끝나면 확인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변수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환경 변수에 대한 것이 다 끝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반드시 이 맨 밑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눌러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잊어버리면 지금까지 한 일이 전부 무효가 됩니다. 자, 다음은 설치된 자바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환경 변수가 제대로 셋업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한 테스트 작업입니다. 이때 명령 프롬프트 창을 열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명령 프롬프트는 시작 버튼에서 보조 프로그램 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나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실행시키면 이와 같은 화면이 뜨고요. 이 화면상에다가 커서를 집어넣고 직접 명령을 쳐서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먼저 그 명령은 자바라고 이렇게 쳐서 넣어줘 봅니다. 그러면 자바 버추얼 머신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되는 메시지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나오면은 이제 자바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고 패스 안에 자바 실행 파일들이 들어가 있는 폴더가 제대로 추가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자바 컴파일러도 역시 되도록도나 마찬가지로 자바 C라고 쳐서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이때 이와 같이 자바 컴파일러 사용에 대한 메시지들이 출력이 되면 제대로 설치된 거고요. 마지막으로 자바 한 칸 띄고 마이너스 버전 이렇게 쳐서 넣어 보십시오. 이때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자바 버전의 번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버전하고 여러분이 앞에서 자바 컴파일러 설치했을 때 버전하고 일치되는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보면은 이제 자바 컴파일러 셋업이 모두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운로드를 해야죠. 이것은 앞서 잠깐 설명한 바와 같이 안드로이드 디벨로퍼 웹사이트를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 디벨롭이라는 화면으로 들어가고요. 그 아래에 있는 툴스라는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화면이 뜨고요. 여기서 다운로드가 미리 열려 있을 것입니다. 그때 조금 내려가서 보면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버튼이 보이게 되는데 이것을 눌러서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되고요. 제일 먼저 라이선스 어그리먼트에 대한 글이 나오고요. 이를 동의한 다음에 다운로드하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인스톨러의 다운로드가 시작되게 됩니다. 자, 다운로드된 인스톨러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은 팝업 창이 열리게 되고요. 셋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넥스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설치될 컴포넌트를 선택하라는 창이 나옵니다. 피처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역시 원래 셋업되어 있는 그대로 놔두고 넥스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컨피규레이션 창이 나오게 되고요. 이때 두 가지 경로를 지시하게 됩니다. 이 경로 역시 바꾸지 않아도 되는데 이 경로를 바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PC의 디스크 용량을 고려해서 경로를 바꿀 수 있습니다. 큰 문제 없이 수행되는 거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경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설치되는 위치고 두 번째 경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사용되어 있는 SDK가 설치되는 경로입니다. 보통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시스템 상에 들어가게 되고요. SDK는 사용자 폴더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결정이 되면 넥스트 버튼을 눌러서 계속 진행이 되고요. 한동안 진행되다가 완료가 되면 넥스트 버튼을 눌러서 종료 화면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역시 피니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안드로이드의 설치가 완료됩니다. 사실 안드로이드 설치 자체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SDK하고 버추얼 디바이스 설치 같은 것이 이제 추가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자, PC의 개발 환경은 이제 다 셋업이 됐고 이제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도 역시 이 개발 환경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 설정 방법은 간단합니다. 환경 설정 메뉴로 들어가서 보면 이제 더보기로 나온 것도 있고 일반으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또는 더보기 메뉴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디바이스 정보를 클릭하게 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런 화면이 뜨게 되죠. 그때 이제 쭉 내려가서 보면 빌드 번호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한 10번쯤 이렇게 계속 누르면은 이 개발자 옵션이 이제 이네이블 되게 됩니다. 이 개발자 옵션이 이네이블 되어야지 여러분들이 PC에서 개발한 앱이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운로드를 허용하지 않게 되죠. 정리하면은 환경 설정에 일반 또는 더보기 메뉴로 들어가서 거기서 디바이스 정보 메뉴를 선택하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빌드 번호를 약 10회 정도 반복해서 누르게 되면은 여기 더보기 또는 일반 메뉴에서 개발자 옵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스마트폰에서 여러분들의 앱을 다운로드해서 실행시킬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은 배터리 충전을 하거나 여러가지 데이터를 백업했을 때 사용했던 USB 케이블을 이용을 하면 쉽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